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전해온 목소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하이트진로에서 일하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업계 최저 운송료를 받는 걸 알게 되고 운송료 인상을 위하여 이번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130여 명의 집단 해고와 28억 원의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살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트진로는 죽으라고 집단 해고와 손배소를 날립니다. 경찰 던져! 사람 죽는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노동 실태가 보통 보면 다들 계약 근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급쟁이처럼 뭐 호봉이 오른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겠습니까, 민주들이? 왜 노동자만 다치고 죽고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고 고공농성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불편함이 가득한 따가운 시선과 비아냥의 쓴소리까지 감내하며 화물 노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이곳에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살려고 왔으므로 저희는 원활한 구속을 원하고 저희 가족의 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 걸개가 내걸린 하이트진로 본사. 하이트진로 주류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옥상에서 농성 중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청주 이천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원 공장에 이어 8월부터는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 물품이 비에 젖으면 네네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또 음식도 상하고 네. 그리고 조합원들의 쉴 수 있는 공간도 비가 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 형식으로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내놓고 선박을 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의 운송료가 사실상 10년째 제자리라며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누가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밤늦게까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안 하려고 그랬지. 제가 한 38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8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면은 똑같아. 지금 수익금이 똑같아. 어렵다 기다려라 기다려라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하이트진로는 2019년 이후 3년간 연결 기준 매출 2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하청 물류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하이트진로의 제품을 운반합니다. 하청인 물류업체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청주 이천 공장 화물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 하청 물류업체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한 20년은 안 되고 한 15, 16년 이렇게. 선생님도 계약 해지 되셨어요? 예, 저도 계약 해지 됐습니다. 8월 8일부터. 우리는 에서 또 하청이 또 들어갑니다. 에서 수수료 떼고 하는 데서 다시 거의 수수료가 거기서는 한 7%, 8%를 떴대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 직영차들은 한 3, 4% 떼는 걸 우리는 10% 가까이 뗀다고. 10% 이상. 그러니까 더 말이 아니에요. 동종업계보다 낮은 운송료, 심지어 같은 하이트진로 다른 지역 공장보다도 낮은 운송료. 이들의 요구는 비슷한 수준의 운송료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끝날 줄 알았지. 우리가 뭐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운임 우리가 30%를 했지만은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두 자리 숫자면은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아예 뭐 대화조차 상대조차 안 하니까. 파업이 장기화되자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약 28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못 살지 어떻게 28억이라는 돈을 낼 수가 있냐고.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내는데. 자식들한테 만약에 물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못 물려주잖아요 이거는. 내가 38년을 했더라도 통장에는 1억도 없고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원청인 하이트진로는 하청 물류업체가 아닌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저희한테 하고 저희가 부상권을 또 걔네한테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한테 해도 어차피 저희는 수수료로 먹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화물 주선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사들한테 차주들한테 직접 해도 된다는 거를 검토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한 끼 시사에 화물 노동자의 운송 거부와 시위 그리고 출고 방해 행위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답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은 대체 수송 차량을 통해 물량을 출고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이 대체 차량 운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지금 용차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계란만 치고 난리를 치고 그 앞에서 저기 가족 단속한다고 아무 권한도 없는 놈들이 거기 와서 사진 찍고 출고를 지체시키는 거거든요. 일부 시민들은 화물 노동자들의 농성을 부정적이고 불편한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대체 화물 차량의 운행을 막았었던 것일까? 저희가 대체 수송 차량들을 과적이나 기타 불법적인 상황들로 이제 정식적으로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묵인되면서 저희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범법 행위로 인해서 모두가 연행이 됐죠. 그리고 불법적인 거에 대한 단속을 묵인하셨어요. 실제로 과적 행위가 있었는지 하청 물류업체에 물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로 주장하는 거고요. 코스프레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과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과적은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강요한 적은 없고요. 본인들도 뭐 차량을 뭐 개조하거나 해가지고 더 실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가 한 적은 없고요. 자기들이 돈을 더 벌으려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한 거지.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쟁위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지금 노조법에 보면은 대체 근로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대체 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금 대체 그 용차를 사용하는 거는 이 지금 구조에 의하면은 노조법 43조에 불법 대체 근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노동조합이 그 불법 대체 근로를 운송을 저지하거나 하는 행위는 지금 우리 판례에 의하더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냥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죽여라! 경찰 다 죽여라! 사람 죽는데! 이날 농성 중이던 화물 노동자 5명이 강물로 투신했습니다. 원청인 하이트진로와 직접 교섭하기를 원했던 하청 화물 노동자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교섭 테이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당 경영 간섭으로 직접 교섭을 피한 원청 하이트진로. 하지만 손해배상은 하청업체가 아닌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청주 이천 강원 공장에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운송료 인상 요구로 시작한 파업이었지만 이젠 손배 가압류와 해고 철회가 더 크게 덧붙여졌습니다. 불법 점거를 해제해달라고 저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게 임금 교섭이 됐으면 다시 여기까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의 문제를 좀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응? 고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이 하이트 진로에 가해져서 뭐 그걸로 좀 교섭에 나올 수 있게 응?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거기 옥상에도 올라가시고 근데 그것도 합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업할 때 직장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존적으로 시설의 일부만 점거하고 그다음 직접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닌 그래서 주장 여하에 따라서는 다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왜 노동자만 다치고 죽고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고 고공농성을 해야 됩니까? 위태로운 옥상 위 농성. 그들은 스스로 무법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단지 현수막을 걸고 저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왔을 뿐이니까 불법적인 행동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의 요청으로 옥상에 있는 분재에 물을 주는 일을 점거 농성 기간 동안 매일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줘야지 이 소나무 분재가 죽지 않으니 여기 있는 시간 동안만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을 주라고 해서 저희 지금 동료들이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은 정해진 시간과 때에 맞춰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옥상의 농성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을지 사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청주 박정아 PD입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만나뵐 수 있을지. 뭐 따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옥상 농성 중인 화물 노동자가 준 영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하이트진로 옥상 5개 구조물 위에입니다. 높이는 한 20m 정도 되고요. 이 안전 난간대 지금 1m 정도밖에 안 되는 폭도 상당히 좁고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옥상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식사는 지상의 동료들이 올려줍니다. 위험물을 숨겨서 보내지는 않는지 경찰의 검문을 받고 나서야 통과합니다. 오늘 아침은 떡입니다. 옥외 광고판 안쪽 폭 1m 남짓한 철제에 의지해 앉아 끼니를 때우는 노동자들. 저희는 현재 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여기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속에서도 비닐로 비를 피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엔 야간 조명이 환한 광고판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6월 2일 전면 파업을 하자 하이트 진로 측은 5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파업이 장기화되자 27억 7천만 원으로 손배액을 증액했고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조합원 14명에 대해 추가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자 파업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의 투쟁이 조금 변질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이트 진로 측에서 업무방해 고소고발부터 시작해서 그 조합원들 집단 해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제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일단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서 운송료나 뭐 이런 처옥에서는 이미 이제
한 단계 뒤로 물러나고 지금 일단은 생존권 위주의 이제 손해배상 철회, 집단해고 철회, 그리고 재계약, 고용승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 진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외에도 노동자들의 파업 뒤에는 손해배상이 따라왔습니다. 청구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손해배상.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을 보면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합니다. 지금 사실상 제기되는 모든 소송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혹은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측의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시민단체 손잡고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건은 총 197건, 손해배상 금액은 3,160억 원입니다. 특히 197건 중 187건이 노동자 개인을 겨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판결이 확인된 건 중에 사건 번호를 법원에 요청을 해서 사건 기록을 받은 것들에 해당하고요. 정보공개 청구한 판결문까지 나중에 합산이 되면은 사건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될까? 저희가 수집한 197건 중에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원고가 오히려 100% 패소한 건이 더 많았어요. 37건 정도 됩니다. 기업이 100% 승소한 경우는 지난 1년간 집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송 중 약 5%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전받는 경우도 드문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손해를 입증을 하라고 여러 차례 재판부가 이야기했지만 손해를 단일원도 입증하지 못해서 원고가 패소한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해보전을 받기 위한 노력을 법원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애초에 왜 제기했느냐? 그 손해를 좀 보전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해갖고 노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봐요.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죠. 2018년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 가압류 이후 조합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200명 중 149명, 약 74%였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자살을 고민한 남성은 약 31%, 여성은 19.4%였고 심지어 6명의 남성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손배소 가운데 가장 오래 재판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쌍용차 사태의 당사자들. 2009년 해고됐다가 지난해 복직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환주 씨. 13년 동안인 지금까지도 손배가압류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지낸다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저희 전세금에까지 가압류가 들어왔었고요. 그때 복직 먼저 15년도에 했던 동료들은 급여 압류까지 이제 다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동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라든지 그 땅에다가 이제 압류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국가가 손배수한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약 29억 원. 해고된 뒤 아내는 화원을 시작했고 강환주 씨는 일용직도 해봤지만 갑상선 암을 선고받으며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여를 몽창 다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만큼의 손배 가압류를 이제 회사나 국가는 노동자한테 씌우는 거죠. 무기죠, 무기. 당장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무기죠. 야, 내가 벌어도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이 가족들 살려야 되는데 일단 뭐 눈앞이 깜깜하죠. 죽고 싶죠. 이렇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죽으면 저게 없어질 텐데 그럼 가족들은 볼 수 있잖아요. 제 빚이 없어지면. 쌍용차 국가 손배 당사자들 중 24명은 파업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라우마 진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2009년) 파업 후 9년 뒤인 2018년에 복직한 김정욱 씨.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24분이 받았던 증상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공장에서 쫓겨나고 그 억울함들, 분노들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제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어쨌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견디는 시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힘들었고, 가장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을 버티면서 힘들었던 게 진짜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쌍용차 사태 후 숨진 노동자와 가족은 모두 30여 명. 그중 손해배상과 생활고로 스스로 숨을 거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13년째 계속된 국가 손해배상의 소재기자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무려 13년 동안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상이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1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 문제는 2003년 노동자 김주익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손배 가압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경총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처음 시작됐지만 과거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사정의 한마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별 회사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줘야만이 협상이 될 건데 그 명확한 준거를 제시하는 합의문의 문구 내용 표기를 경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권은 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돈이 있으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설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노동자들은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사실은 1대1로 붙는 거죠. 그 모든 사건들이 노동권 행사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야 맞는 게 헌법의 관점에서 맞는 것인데,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지만 쟁의를 할 경우 손해배상과 재산권 가압류가 돌아옵니다. 헌법보다 하위법인 민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근데 그거를 통과시키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관행처럼 마지막에는 이제 손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손배소가 굳어지면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 단결권, 교섭권 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결국은 손배가 무서워서 노동자들도 뭐 교섭이나 투쟁에 임하지 못하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결사체가 정당과 노조지 않습니까?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집회와 쟁의에 나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상황.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미뤄진 노란봉투법이 이번엔 시행될 수 있을까요? 19대 때 한 번
소위에서 이 노란봉투법이 한 번 다뤄지고 나서 그 이후에 20대 때 한 번도 안 다뤄졌고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해양 노동자들의 투쟁,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회로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는 이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하이트진로 하청 화물노동자와 물류업체 간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운송료는 5% 인상으로 최초 사측이 제시한 안대로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철회됐지만 계약 해지된 인원 전체의 고용 승계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결국 마지막 합의 내용을 볼 때 손해배상 소송, 계약 해지, 해고라는 그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이트진로의 요구를 다 관철한 그런 내용으로 보고요. 결국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 자체가 사측의 어떤 손해를 내가 배상을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어떤 파업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들이 여전히 억짓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 사회의 관심 밖에 놓인 사람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내던지는 것뿐이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버티고 싸워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마지막 선택하는 게 단식이고 고공농성이거든요. 스스로가 어쨌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소중한 몸을 불태우면서 하는 투쟁이거든요. 눈높이를 좀 낮춰서 들여다본다면 정말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또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선들이 우리 사회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사가 자율로 해결할 노동 문제가 사법부로 가고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손배가압입니다. 이것이 노동 인권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문제로 간주하고 노동법 개정 핵심 법안으로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법을 책임지고 우선적으로 개정하도록 한국노총은 총력을 다해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